형은 항상 그랬잖아. 자기가 더 많이 했다고, 자기가 더 희생했다고. 희생?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아버지 병원비 내가 얼마나 냈는데. 돈으로 따지면 다야. 형은 그렇게 모든 걸 돈으로만 계산하니까 사람이 그 모양인 거야. 이제 그만하자. 우리 남이 되는 거야, 진짜로. 이 이야기는 아주 작은 밭 한 평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밭은 결국 두 형제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끔 묻게 됩니다. 내가 받아야 할 몫이 정말 이게 맞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걸까?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려 하고 있는가? 오늘 이야기는 형제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지만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두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다시 형제로 돌아올 수 있었는지 그 과정 속에 숨겨진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혹시 지금 누군가와 다투고 있다면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농촌 마을. 그곳에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김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었던 아버지 김병수 씨는 평생을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장남 영호는 올해 46, 차남 준호는 43이었습니다. 영호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고 실제로 집안일에서도 항상 앞장섰습니다. 대학도 지방에 있는 곳으로 진학해서 주말마다 집에 내려왔고 졸업 후에도 아예 고향 근처 도시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결혼도 일찍 했고 두 딸을 키우면서도 부모님 댁을 자주 들렀습니다. 반면 준호는 좀 더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대학을 서울로 갔고 졸업 후에는 IT 회사에 취직해서 그대로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집에는 명절 때나 가끔 얼굴을 비췄지만 그래도 부모님과 통화는 자주 했고 용돈도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준호는 늦게 결혼했고 아직 아이는 없었습니다. 두 형제는 사실 어릴 때부터 성격이 많이 달랐습니다. 영호는 조용하고 묵묵했고 준호는 활발하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는 싸우면서도 금방 화해했고 형은 동생을 챙겼고 동생은 형을 따랐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에도 아버지 밑에서 둘은 각자의 방식으로 효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겨울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영호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고 준호도 서울에서 부랴부랴 내려왔습니다. 다행히 큰 수술은 없었지만 아버지는 반신이 불편해지셨고 이후로 거동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간병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호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틈틈이 아버지를 챙겼습니다. 아내도 함께 도왔지만 솔직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쉽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서울에서 일하느라 자주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대신 요양보호사 비용을 일부 부담했고 주말마다 내려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매일 아버지 곁을 지킨 사람은 영호였습니다. 그 시간이 2년 반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영호가 곁에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날 밤 급히 내려왔지만
아버지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형제는 슬픔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했고, 이제 우리 둘이서 잘 살아야지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재산이라고 해봐야 집 한 채와 밭 한 평,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예금이 전부였습니다. 집은 영호가 가까이 살면서 관리해왔고, 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준호가 주말 농장처럼 가꿔왔던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건강하실 때 준호에게 내가 이 밭 좀 관리해라. 나는 이제 힘들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 형제는 상속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영호는 집은 내가 여기 살고 있으니까 내가 갖고, 밭은 내가 관리해 왔으니 내가 가져. 예금은 반반 나누면 되겠지라고 제안했습니다.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형. 그게 좋겠어. 그런데 문제는 그 밭의 가치였습니다. 며칠 뒤 준호가 부동산에 문의해 본 결과 그 밭이 생각보다 값어치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근처에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었고 개발 예정 지역이라 몇 년 안에 가격이 2배 이상 오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반면 집은 오래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태였고 시세도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단호했습니다. 준호야, 그 반 얘기 좀 다시 해야겠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너한테 관리하라고 한 건 맡긴 거지, 주신 게 아니잖아. 유언장도 없는데 함부로 정할 수 없어.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형,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이미 합의했잖아. 영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합의는 공평해야 되는 거 아냐? 밭이 집보다 비싸면 어떻게 해? 그날 이후 형제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몇 년간 주말마다 내려와서 그 밭을 가꿨고 아버지도 직접 자기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형이 가격 때문에 태도를 바꾸니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영호는 영호대로 화가 났습니다. 자신은 몇 년간 아버지를 직접 간병하면서 몸도 마음도 다 달았는데 준호는 돈 조금 보내고 가끔 내려온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정잣값 나가는 건 동생이 가져간다? 그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이 없으면 법적으로는 반반 나누는 게 원칙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영호는 그럼 밭을 팔아서 나누자고 주장했습니다. 준호는 형이 집을 포기하면 되잖아라고 맞섰습니다. 결국 그날도 합의 없이 헤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형제는 서로의 오래된 상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영호는 너는 항상 그랬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힘든 건 다 나한테 떠넘기고라고 비난했습니다. 준호는 형은 맨날 희생했다고 하면서 은근히 나를 무시했잖아. 마치 내가 더 착한 아들인 것처럼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가족들도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호의 아내는 남편 편을 들었고 준호의 아내도 남편을 지지했습니다. 명절에도 두 집안은
따로 모였습니다. 친척들은 수군거렸고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1년이 넘도록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밭은 그대로 방치되었고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도 차갑기만 했습니다. 한때 그렇게 가까웠던 형제는 이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이 흘렀습니다. 두 형제는 여전히 서로를 피했고 밭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스트레스로 잠을 제대로 못 잤고 준호는 술을 자주 마셨습니다. 두 사람 다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불편했지만 먼저 연락하기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영호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법적 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준호에게 법원 서류가 날아갔습니다. 준호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형이 정말 자기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였습니다. 준호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렇게 형제는 법정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재판날 두 사람은 법정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각자 변호사 옆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고 영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법정 안에서 각자의 변호사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영호 측 변호사는 피고는 고작 몇 년 주말농장 수준으로 관리했을 뿐이고 원고는 수년간 아버지를 직접 간병하며 헌신했습니다. 재산 분할 시 기여도를 고려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준호 측 변호사는 망인이 생전에 명백히 피고에게 밭 관리를 위임했고 이는 구두 유언에 준하는 의사 표시입니다. 또한 원고는 이미 주거지를 확보했으므로 밭을 독점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은 길어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제는 서로에 대한 온갖 이야기를 법정에서 꺼내야 했습니다. 누가 더 효도했는지, 누가 더 아버지를 사랑했는지, 누가 더 희생했는지, 그 모든 것들이 돈으로 환산되고 증거로 제출되고 판사 앞에서 평가받았습니다. 준호는 그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자기와 형의 관계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법정에서 재단당하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영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면서 점점 더 공허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재판 중에 판사가 물었습니다. 두 분 형제시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호와 준호는 동시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리움, 분노, 후회, 자존심. 하지만 결국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판사는 한숨을 쉬며 다음 기일을 잡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영호의 큰딸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멀리서 준호를 봤습니다. 아빠, 저기 작은아버지 아니야? 영호는 대답하지 않고 딸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준호도 그 모습을 봤지만 그냥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영호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모르겠어요. 당신이 옳은 것 같으면서도 뭔가 우리가 더 중요한 걸 잃고 있는 것 같아요. 준호도 그날 밤 아내와 이야기했습니다. 나 오늘 조카 봤어. 근데 형이나 못 보게 데리고 갔더라.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전혀 안 괜찮아. 근데 어떻게 해?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일이 다가왔습니다. 판결일 전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이기든 지든 무언가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기면 뭐가 남을까? 방, 돈, 그리고 형과의 관계는? 새벽 2시 준호는 잠이 오지 않아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SNS를 무심코 넘기다가 한 게시글에 눈이 멈췄습니다. 제목은 탈무드 마이너스 두랍비가 재산을 두고 논쟁하다였습니다. 준호는 클릭했습니다. 옛날 예루살렘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랍비 엘리에제르, 동생은 랍비 요호수아였습니다. 둘 다 율법학자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아버지의 밭을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아버지는 유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너희가 알아서 공평하게 나누어라는 말만 하셨을 뿐입니다. 형 엘리에제르는 주장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장자는 이중 몫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정의다. 동생 요호수아는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또한 형제간의 사랑을 강조한다.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사랑이다. 두 사람은 대법원에 해당하는 사내들인에 갔습니다. 71명의 장로들 앞에서 각자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엘리에제르는 율법의 문자를 강조했고 요호수아는 율법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사내들인의 의장이 물었습니다. 만일 너희 아버지가 여기 계신다면 무엇을 원하셨겠는가? 두 랍비는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형제가 화목하기를. 의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지금 화목한가? 두 랍비는 침묵했습니다. 의장은 말했습니다. 율법은 정의를 위한 것이지만 정의는 사랑 없이 완성될 수 없다. 너희는 둘 다 옳으면서도 둘 다 틀렸다. 밭을 나누는 것은 쉽다. 하지만 형제를 나누면 그것은 다시 합칠 수 없다. 그리고 의장은 묘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밭은 팔아라. 그리고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 너희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다. 두 랍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판결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한 것 뿐입니다. 의장이 대답했습니다. 권리. 너희가 서로를 형제로 대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아버지의 진짜 유산은 밭이 아니라 너희 둘이다. 너희는 그것을 스스로 버렸다. 두 랍비는 법정을 나와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동생 요호수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제 주장만 했습니다. 형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다, 동생.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다시 사내들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의장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밭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형제 관계를 돌려주십시오. 의장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진짜 유산을 받을 자격이 생겼다. 밭은 너희 것이다. 함께 관리하고 함께 수확하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 탈무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재산은 나누어도 남지만 관계는 나누면 사라진다. 준호는 그 이야기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기와 형의 상황이 정확히 이거였습니다. 자기들도 똑같이 법정에 갔고 똑같이 자기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였을까? 준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영호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재에 앉아 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쓴 일기였습니다. 한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영호가 내려와서 내 약을 챙겨줬다. 고마운 아들이다. 준호는 전화해서 걱정했다. 서울에서 바쁠 텐데 매번 전화하는 걸 보면 기특하다. 두 아들 모두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아이들이 서로 의지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땅, 돈,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형제가 중요하다. 영호는 그 부분을 읽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영호는 문득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 생각났습니다. 탈무드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책장을 뒤져서 책을 찾아냈습니다. 펼쳐보니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두 랍비의 논쟁 이야기였습니다. 영호는 그 이야기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정의를 추구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던 거구나. 판결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호와 준호는 각자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젯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법정 앞 복도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영호와 준호는 서로를 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처럼. 하지만 변호사들이 다가와 각자를 법정 안으로 안내했고 순간은 지나갔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잠깐만요. 모두가 놀라서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판사도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 소송을 취하하고 싶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준호의 변호사가 급히 지금 무슨 말씀을이라고 했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 미안해. 나 어젯밤에 탈무드 이야기 하나를 읽었어. 두 랍비 이야기. 그 이야기 속 형제들은 법정에서 깨달았대. 자기들이 지키려는 게 재산이 아니라 관계여야 한다고. 나도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진짜 원했던 건 밭이 아니라 형이었어. 영호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저도 소송을 취해야 합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양측 모두 확실합니까? 영호가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어젯밤에 아버지 일기를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형제로 남기를 원하셨어요. 저는 그동안 제가 옳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 자존심만 지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준호가 형을 바라봤습니다. 영호도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판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양측의 소송 취하를 인정합니다. 판사는 잠시 미소를 지은 후 두 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탈무드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의가 사랑을 이기면 둘 다 잃는다. 두 분은 오늘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두 형제. 복도에서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형, 밭은 형이 가져. 나는 괜찮아. 영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가져. 아버지가 너한테 맡긴 거잖아.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영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탈무드 형제들처럼 해볼까? 함께 관리하는 거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형. 그게 좋겠어. 두 사람은 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수는 자연스럽게 포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형제는 화해했습니다. 밭은 공동 명의로 등기했고 함께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영호는 주중에 가끔 밭을 보러 갔고 준호는 주말에 내려와서 함께 일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형제 관계는 점점 좋아졌고 두 가족도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는 함께 제사를 지냈고 아이들도 다시 사촌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준호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었습니다. 준호 씨, 저 기억하시죠? 저번에 밭 시세 알려드렸던 사람이요. 그 반말인데요. 혹시 팔 생각 없으세요? 개발사에서 시세보다 30% 더 주고 사겠대요. 지금 안 팔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준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아내가 원하던 집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아내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 왔어. 밭을 비싸게 사겠대.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래요? 얼마나요? 준호가 금액을 말하자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 그 정도면 우리 새 집 살 수 있잖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근데 형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아. 아내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형님도 팔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분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잖아요. 애들 학비도 있고. 준호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분명히 형도 팔면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둘 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 할 말 있어. 부동산에서 밭 사겠다는데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영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준호가 금액을 말하자 영호도 놀랐습니다. 그 정도면 우리한테 큰 돈이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은 어떻게 생각해? 팔까? 전화기 너머로 영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영호가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솔직히 말하면 돈은 필요해. 우리 집도 여유롭지 않거든. 근데 말이야. 그 밭을 팔면 우리가 다시 만날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닐까? 준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형의 말이 맞았습니다. 밭이 있어서 주말마다 만났고 함께 일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밭이 없으면 다시 예전처럼 멀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형,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 돈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 영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팔지 말자. 그 밭은 이제 우리를 이어주는 거니까. 준호도 웃었습니다. 응, 형 팔지 말자. 그런데 며칠 뒤 영호의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딸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예상보다 금액이 컸습니다. 영호는 대출을 알아봤지만 이자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영호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 밭 정말 안 팔 거예요? 딸아이 학비도 있고 우리 집도 수리해야 하는데. 영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족의 현실적인 필요와 동생과의 약속 사이에서 그날 밤 영호는 밭으로 갔습니다. 혼자 밭을 거닐며 생각했습니다.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다시 약속을 깨면 우리 관계는 또 어떻게 될까? 영호는 핸드폰을 꺼내 준호에게 전화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전화를 걸려다 멈추고 다시 걸려다 멈추고.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준호였습니다. 두 사람은 밭 한가운데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형, 나도 고민 중이었어. 사실 우리 집도 돈이 필요해. 아내가 계속 밥 팔자고 하거든. 영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큰애 등록금 때문에 진짜 고민이야.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말했습니다. 형, 그런데 있잖아. 탈무드에 이런 말도 있대.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관계는 한 번 잃으면 돌아오기 어렵다. 영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 요즘 공부 많이 하나 보다. 준호도 웃었습니다. 형 때문에 관심 생겼어. 영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우리 이렇게 하자. 밭은 팔지 말자. 대신 우리 둘 다 필요하면 밭을 담보로 대출받자. 그리고 천천히 갚는 거야. 밭은 우리가 계속 갖고 있는 거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형. 그게 좋겠어. 돈 문제는 우리가 일해서 해결하고 밭은 우리 마음속 자리로 남겨두자. 두 사람은 다시 악수를 했습니다. 며칠 뒤 영호와 준호는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밭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다가 말했습니다. 두 분이 공동 명의시군요. 형제분이신가요? 영호가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는 형제입니다.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기 좋으시네요. 요즘 형제끼리 재산 문제로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두 분은 함께 오셨네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싸웠어요.
법정까지 갔었죠. 근데 탈무드 덕분에 화해했습니다. 직원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탈무드요? 그게 뭐죠? 영호가 설명했습니다. 유대인의 지혜가 담긴 책이에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대요. 두 사람이 한 땅을 두고 다투면 땅은 둘 다 잃는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가꾸면 땅은 두 배로 풍성해진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대출 승인이 났고 두 형제는 각자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은행을 나서면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형, 우리 잘한 거 맞지? 영호가 대답했습니다. 흥, 우리 잘했어. 그로부터 몇 주 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영호를 찾아왔습니다. 영호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시에서 그 밭 근처에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주변 땅 주인들한테 땅을 임대해서 주말 농장으로 운영하게 해준답니다. 임대료도 주고 수확물도 판매할 수 있게 해준대요. 영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두 분이 공동으로 관리하시는 거 보고 시에서 모범 사례로 선정했대요. 다른 주민들한테도 형제, 가족끼리 함께 농사 짓는 걸 권장하려고요. 영호는 즉시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도 놀라며 말했습니다. 형, 진짜? 이게 다 우리가 팔지 않았기 때문이네. 영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탈무드 말이 맞았어. 함께 가꾸니까 정말 두 배로 풍성해지는구나. 주말 농장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호와 준호는 함께 그 프로그램의 대표 농부가 되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수확물을 판매해서 수익도 생겼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두 형제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말마다 함께 일하며 이야기를 나눴고 각자의 가족도 자주 만났습니다. 조카들은 삼촌을 따랐고 두 아내도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밭에서 일하다가 영호가 말했습니다. 준호야, 있잖아. 우리가 법정에서 싸울 때 판사님이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 정의가 사랑을 이기면 둘 다 잃는다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기억해. 영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 근데 이제 알 것 같아. 우리가 각자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서로를 향한 사랑보다 작은 거였던 거야. 준호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맞아, 형. 그리고 있잖아. 탈무드에 또 이런 말이 있대. 가장 큰 지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때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싸우지 않았을 거야. 영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근데 그 과정이 있어서 우리가 더 성장한 것 같기도 해. 준호도 웃었습니다. 그럼 다 좋은 거네.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영호와 준호의 밭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말 농장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족들이 와서 함께 농사를 짓고 수확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어느 주말 한 젊은 부부가 영호를 찾아왔습니다. 저희도 형제인데요. 아버지 재산 문제로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조언 좀 주실 수 있나요?
영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밭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세요? 저 밭은 제 동생이랑 제가 법정까지 가면서 싸웠던 땅이에요. 우리도 여러분처럼 서로 더 가져가려고 했죠. 젊은 남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영호가 대답했습니다. 해결은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탈무드의 지혜가 깨우쳐줬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서로에게 먼저 다가간 거예요. 자존심 내려놓고. 그때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막 수확한 채소들이 가득했습니다. 형, 오늘 배추 잘 됐어. 이거 가져가서. 아, 손님들이시네. 영호가 소개했습니다. 응, 우리처럼 형제 문제로 고민 중이래.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젊은 부부에게 배추를 건넸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그리고 있잖아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하나예요. 재산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 당연한 말 같지만 막상 상황에 부딪히면 잊어버리게 돼요. 젊은 여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두 분은 밭을 어떻게 나누셨어요? 영호와 준호가 동시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 나눴어요. 함께 쓰고 있어요. 젊은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가족은 반 옆 작은 평상에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직접 수확한 채소로 만든 소박한 식사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영호의 큰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랑 작은아버지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이 밭 할 거예요? 영호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이 밭은 이제 우리 가족 모두의 거니까. 준호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커서 결혼하면 너희 자식들도 여기 와서 놀 수 있어. 그게 할아버지가 원하셨던 거야. 아이들은 신나게 와 하고 환호했습니다. 준호의 아내가 영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그때 저희가 싸울 때 진짜 힘들었죠? 영호의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있어서 지금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준호의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당연한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됐죠. 준호가 말했습니다. 형, 탈무드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말이 뭐야? 영호가 잠시 생각하다가 형제는 어려움을 위해 태어났다. 처음엔 이해 못했는데 이제 알 것 같아.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하는 게 형제라는 거.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이 말이 좋아.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우리 결국 필요한 건 서로였잖아. 영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철학자 다 됐네. 우리. 준호도 웃었습니다. 형 덕분이야. 두 사람은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어느 추석 명절, 두 가족은 아버지 산소에 함께 올라갔으며 영호가 산소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가 주신 선물 잘 지키고 있어요. 준호가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땅이 아니라 형제라는 선물이요. 영호가 말했습니다. 저 밭 보면 신기해. 우리가 그렇게 싸웠던 곳인데 이제는 가장 행복한 곳이 됐어.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었나 봐.
우리 마음이 중요했던 거지. 두 사람은 밭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뛰어갔고 아내들이 뒤따랐습니다. 밭 한가운데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 둘, 셋. 카메라에는 웃고 있는 가족들이 담겼습니다. 그 중심에는 어깨를 나란히 한 두 형제가 있었고, 두 형제는 말없이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마치 탈무드 속 형제들이 밭 한가운데서 만났던 그 장면처럼 조용하지만 깊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탈무드와 관련된 새로운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기다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